아니 글쎄 국민연금이 드디어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말 많던 국민연금 금방 바닥날 줄 알았는데 200조를 벌어 제꼈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발 쭉 펴고 자도 되겠는데 오늘 이 좋은 소식 속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베테랑 뉴스 해설가입니다. 요새 다들 잠 못 주무시는 분 많으시죠? 내 노후는 어쩔 건가 하는 걱정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금방 고갈된다는 뉴스 나올 때마다 우리가 평생 모아온 돈이 바닥날까봐 가슴 졸이는데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연금 문제는 우리 일상에 바로 걸린 일이라서 모두가 신경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우리 같은 40대, 50대는 더 심각하죠. 젊은이들은 어차피 못 받을 거라며 체념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이미 20년, 30년 꼬박꼬박 보험료 내왔고 이제 10년, 15년 후면 받아야 할 돈 아닙니까? 그런데 그 돈이 없어진다? 이건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닌 겁니다. 2023년 국민연금 재정축의 발표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2055년이면 기금이 완전히 바닥난다는 충격적인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때 우리 나이가 몇 살입니까? 지금 50세라면 80세, 45세라면 75세입니다. 평균 수명이 85세를 넘어서는 시대에 75세부터 연금 못 받으면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자식들한테 손 벌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 나이에 일자리 구하기도 쉽지 않죠. 밤마다 계산기 두드려본 분들 계실 겁니다. 지금까지 낸 보험료가 얼마인지, 앞으로 받을 연금이 얼마인지. 월급의 9%, 많게는 10% 가까이 떼어가면서 나중에 받는다는 약속 하나로 살아왔는데 그 약속이 휴지 조각되는 건 아닌가 하는 불안감. 이게 바로 우리가 지난 몇 년간 느껴온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번 소식은 그 걱정을 잠시나마 덜어줄 특급 희소식입니다. 드디어 해결책 비슷한 게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드디어 숨통이 트이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우리 연금이 그동안 묵혀둔 돈만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국내외 주식, 채권 싹 다 긁어 모아서 무려 200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수익을 냈습니다. 200조가 얼마나 큰 돈인지 감이 안 오시죠?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1년 예산이 대략 600조 원대입니다. 그러니까 국가 예산의 3분의 1을 벌어들인 겁니다. 단 한 해의 말입니다. 삼성전자 한 해 매출이 300조 정도 되는데 그것의 3분의 1을 국민연금이 투자 수익으로만 벌어들였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비밀은 분산 투자에 있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똑똑했습니다. 한 바구니에 모든 달걀을 담지 않았던 거죠. 국내 주식에만 몰빵하지 않고 해외 주식, 채권, 대체 투자까지 골고루 나눠서 투자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해외 투자입니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 여러분도 아시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같은 회사들 말입니다. 이런 기업들의 주식을 일찍부터 사모았던 게 대박을 쳤습니다. 엔비디아만 해도 지난 1년간 주가가 3배 가까이 뛰었잖아요. AI 붐이 일면서 반도체 수요가 폭발했고 국민연금은 그 수혜를 톡톡히 봤습니다. 국내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대장주들이 실적을 내면서 주가가 올랐고 2차전지 관련주들도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특히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같은 기업들이 전기차 시대를 맞아 수출 호조를 보이면서 국민연금의 수익률을 끌어올렸습니다. 채권 투자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은 떨어지지만 국민연금은 장기 투자자입니다. 고금리 시기에 매수한 채권들이 안정적인 이자 수익을 만들어냈고 이게 전체 포트폴리오의 밸런스를 잡아줬습니다. 주식이 출렁출렁할 때 채권이 방패막이 역할을 해준 거죠. 부동산 투자도 한몫했습니다. 물론 국내 부동산 시장이 침체됐지만 해외 부동산은 달랐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상업용 부동산, 물류센터, 데이터센터 같은 곳에 투자해서 임대 수익과 시세 차익을 동시에 잡았습니다. 특히 온라인 쇼핑이 폭발적으로 늘면서 물류센터 투자가 대박을 쳤습니다. 이 돈 덕분에 연금 고갈된다는 걱정을 당분간은 싹 다 묻어둬도 됩니다. 전문가들 말로는 운용 수익률을 잘 유지하면 연금 고갈 시점이 30년 더 늘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2055년 고갈 예상이 2085년, 심지어 2090년까지 늦춰질 수 있다는 겁니다. 돈이 알아서 돈을 벌고 시간을 벌어준 거죠. 아주 기특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자산운용의 힘입니다. 단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이 현재 1천조 원이 넘습니다. 여기서 매년 5%씩만 수익을 내도 50조가 들어옵니다. 10년이면 500조입니다. 물론 중간에 연금 지급도 해야 하니까 그대로 쌓이진 않지만 어쨌든 이 수익이 없었다면 훨씬 빨리 바닥났을 겁니다. 국민연금공단의 투자 전략을 좀 더 들여다보면 정말 치밀합니다. 그들은 단기 수익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장기 투자자로서의 정체성이 확실합니다.
주식시장이 폭락해도 패닉에 빠져 팔지 않고 오히려 싸게 사들입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역발상 투자라고 하는데 남들이 두려워할 때 욕심내고 남들이 욕심낼 때 두려워하는 전략입니다. 실제로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를 보십시오. 전 세계 증시가 폭락했을 때 국민연금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량주를 대량으로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 2년간 엄청난 수익을 냈습니다. 이게 바로 프로의 플레이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떨어지면 겁먹고 팔지만 국민연금은 떨어질 때 삽니다. 이 차이가 200조라는 결과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탐정처럼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200조 벌었으니 이제 만사 오케이일까요? 아닙니다. 이거 일시적인 성과일 수도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좋을 때는 수익률이 높지만 나쁠 때는 손실도 큽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국민연금이 얼마나 손해봤는지 아십니까? 단 1년 만에 30조가 넘는 손실을 봤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회복했지만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던 겁니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진짜 근본적인 문제는 따로 있다는 겁니다. 돈은 벌었는데 보험료를 더 늘려야 하나 아니면 받는 돈을 줄여야 하나? 이걸 확실하게 결정을 못했습니다. 이게 왜 우리 일상에 영향을 주냐고요? 만약 보험료를 확 늘리면 당장 내 월급에서 나가는 돈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지금도 월급의 9%를 내는데 이게 12%로 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월급 500만 원 받는 사람이 지금 45만 원 내는데 60만 원을 내야 합니다. 한 달에 15만 원, 1년이면 180만 원을 더 내야 하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은 당연히 반발합니다. 아니 낸 거도 못 받는데 더 내라고. 불만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20대, 30대 직장인들은 지금도 비싼 월세에 결혼 자금 모으기도 빠듯한데 연금 보험료까지 올리면 삶의 질이 확 떨어집니다. 반대로 받는 돈을 줄이면 어떻게 될까요? 미래의 노후 생활이 팍팍해집니다. 지금 계획으로는 평균 소득자가 월 150만 원 정도 받게 되어 있는데 이게 120만 원으로 줄어들면 어떻습니까? 한 달에 30만 원 차이는 엄청납니다. 약값, 병원비, 생활비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마치 동네 잔치상의 장은 다 봐왔는데 상에 차릴 방법을 아무도 결정 못하는 꼴과 똑같습니다. 재료는 있는데 요리를 어떻게 할지 못 정하는 겁니다. 돈은 많아졌지만 근본적인 구조개혁은 여전히 우리에게 남은 묵직한 숙제입니다.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개혁안을 보면 머리가 아픕니다. 첫 번째 안은 보험료를 현행 9%에서 13%까지 올리자는 겁니다. 그러면 기금 고갈을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받아들일까요? 월급쟁이들 입장에서는 실질 임금 삭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안은 연금 수령 나이를 더 늦추자는 겁니다. 지금은 만 63세부터 받는데 이걸 65세, 심지어 67세까지 늦추자는 주장입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났으니 더 늦게 받아도 된다는 논리인데 육체 노동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60대 중반에 몸이 성한 분이 얼마나 됩니까? 세 번째 안은 소득 대체율을 낮추자는 겁니다. 소득 대체율이 뭐냐고요? 일할 때 벌던 돈의 몇 퍼센트를 연금으로 받느냐는 비율입니다. 지금은 평균적으로 40% 정도인데 이걸 30%대로 낮추자는 겁니다. 그러면 받는 돈이 줄어들겠죠. 네 번째 안은 더 파격적입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하자는 겁니다. 지금은 두 개가 따로 놀고 있는데 이걸 하나로 합쳐서 효율성을 높이자는 거죠. 하지만 이것도 반대가 만만치 않습니다. 기초연금은 세금으로 주는 거고 국민연금은 보험료 낸 사람만 받는 건데 이걸 섞으면 형평성 문제가 생깁니다. 다섯 번째 안은 고소득자들의 보험료 상한선을 없애자는 겁니다. 지금은 월 소득 590만 원까지만 보험료를 내는데 그 이상 버는 사람들도 전액에 대해 보험료를 내게 하자는 겁니다. 연봉 1억 받는 사람과 5억 받는 사람이 똑같이 53만 원만 내는 건 불공평하다는 논리죠. 하지만 이것도 고소득자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이렇게 5가지 안이 있는데 정부는 어떤 것도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표 때문입니다. 어떤 안을 선택하든 누군가는 손해를 보고 그 손해보는 사람들이 선거에서 표를 주지 않을 테니까요. 정치인들은 다음 선거만 생각하지 30년 후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사이 시간은 흘러갑니다. 매년 연금 지급액은 늘어나고 보험료 내는 사람은 줄어듭니다. 저출산 고령화가 무서운 게 이겁니다. 1960년대에는 젊은이 10명이 노인 1명을 먹여 살렸습니다. 지금은 젊은이 3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합니다. 2050년쯤 되면 젊은이 1명이 노인 1명을 떠안아야 합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여기에 더해 기대 수명도 늘어납니다. 1960년대 평균 수명은 50대였습니다. 연금 받을 일도 별로 없었죠.
지금은 평균 수명이 83세입니다. 60세부터 받으면 23년을 받습니다. 2050년쯤이면 평균 수명이 90세를 넘을 겁니다. 그러면 30년을 받아야 합니다. 보험료는 40년 내고 연금은 30년 받는 구조입니다. 계산이 안 맞습니다. 프랑스를 보십시오. 2023년에 연금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수령 나이를 62세에서 64세로 단 2년 올리겠다고 했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전국적인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수백만 명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그래도 마크롱 대통령은 밀어붙였습니다. 국가의 미래가 걸린 문제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금 수령 나이를 계속 올렸습니다. 지금은 65세부터 받고 조만간 68세로 올린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고령화가 훨씬 심각하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겁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아직도 논의만 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싸우고 세대가 싸우고 부처 간에도 의견이 다릅니다. 시간만 흘러갑니다. 200조를 벌었다고 좋아하지만 이건 시간을 조금 번 것일 뿐이죠. 그 시간 안에 구조개혁을 해내지 못하면 결국 똑같은 문제에 봉착합니다. 자, 이제부터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200조라는 돈이 작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돈 관리 잘하는 연금이 흔치 않습니다. 노르웨이나 캐나다 같은 큰 나라 연금과 비교해도 우리 연금 수익률이 세계적으로 최고 수준이라는 겁니다. 노르웨이 국부펀드를 아십니까? 세계에서 가장 큰 연금 펀드입니다. 규모가 1경 5천조 원이 넘습니다. 어마어마하죠? 노르웨이는 인구가 겨우 500만 명인데 북해 유전에서 나오는 석유돈을 전부 이 펀드에 넣어서 굴립니다. 그런데 이 펀드의 연평균 수익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6, 7% 정도입니다. 우리 국민연금은 어떻습니까? 최근 10년 평균 수익률이 7%가 넘습니다. 노르웨이보다 높습니다. 캐나다 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캐나다 연금투자위원회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기관인데 그들의 수익률도 우리와 비슷하거나 약간 낮습니다. 일본 연금은 어떻습니까? GPIF라고 일본 공적연금 운용기관이 있는데 규모는 우리보다 훨씬 큽니다. 2천조 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수익률은 우리보다 낮습니다. 최근 10년 평균이 5, 6% 정도입니다. 왜 그럴까요? 일본은 보수적으로 운용하기 때문입니다. 주식 비중을 50% 이하로 유지합니다. 그에 비해 우리는 공격적입니다. 주식 비중이 60%가 넘습니다. 위험도 크지만 수익도 큽니다. 유럽 연금들도 보십시오. 네덜란드, 스위스, 독일 같은 나라들의 연금이 안정적이라고 소문났지만 수익률은 우리보다 낮습니다. 그들은 채권 위주로 운용합니다. 안전하지만 수익은 적습니다. 반면 우리는 공격적으로 주식에 투자합니다. 그래서 변동성은 크지만 장기 수익률이 높습니다. 중국 연금은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규모는 엄청나지만 투명성이 떨어집니다. 어디에 투자하는지 수익률이 얼마인지 제대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국민연금은 투명합니다. 매년 상세한 보고서를 냅니다. 어디에 얼마를 투자했고 수익률이 얼마인지 다 공개합니다. 이게 뭔 뜻인지 아십니까? 느린 것 같아도 우리나라는 경제적 실력이 묵직하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 돈이 전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굴러가는 걸 보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든든해진 것 같지 않습니까? 아주 속이 시원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의 투자 철학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그들의 모토는 책임 투자입니다. 단순히 돈만 버는 게 아니라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고려해서 투자합니다. ESG 투자라고 들어보셨죠? 국민연금은 이미 10년 전부터 ESG를 실천해왔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석탄 발전소에는 투자하지 않습니다. 환경을 해치니까요. 대신 재생에너지 기업에 투자합니다. 태양광, 풍력, 수소에너지 같은 미래 산업 말입니다. 또 노동자를 착취하는 기업에도 투자하지 않습니다. 인권을 존중하고 공정한 임금을 주는 기업을 선호합니다. 지배구조도 중요하게 봅니다. 총수 일가가 사익을 챙기는 기업은 피합니다. 대신 투명하게 경영하고 주주 가치를 존중하는 기업에 투자합니다. 이런 투자 철학이 장기적으로 더 나은 수익을 가져온다는 게 입증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ESG 점수가 높은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주가 성과도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리스크 관리를 잘하기 때문입니다. 환경 문제로 소송당할 일도 없고 노동 문제로 파업당할 일도 없고 지배구조 문제로 주가 폭락할 일도 없습니다. 안정적인 기업이 장기 투자에 유리합니다. 국민연금의 또 다른 강점은 스튜어드십 코드입니다. 이게 뭐냐고요? 주주로서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한다는 겁니다. 그냥 주식 사놓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경영의 목소리를 낸다는 거죠.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이 총수 일가에게 유리한 합병을 추진하면 국민연금이 반대합니다. 실제로 몇 년 전 모대 기업의 합병권에 반대표를 던져서 화제가 된 적이 있죠. 우리는 단순한 투자자가 아니다. 기업의 주인이다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한 겁니다. 이런 적극적인 주주 활동이 한국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선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대기업들도 이제 국민연금 눈치를 봅니다. 함부로 사익 편취를 하지 못합니다. 이게 결국 우리 경제 전체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은 단순한 연금 기금이 아닙니다. 한국 경제의 안정판 역할을 합니다. 증시가 폭락할 때 국민연금이 매수하면 시장이 안정됩니다. 경제 위기 때 버팀목이 되는 겁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를 기억하십니까? 코스피가 천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때 국민연금이 대규모로 매수에 나섰습니다. 시장에 신뢰를 줬습니다. 2020년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덕분에 우리 증시가 빨리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역할을 하는 기관이 세계에 얼마나 될까요? 많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그만큼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고 그 책임을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저력입니다. 물론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구조 개혁도 해야 하고 투자 전략도 계속 진화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보여준 성과만 봐도 우리는 충분히 낙관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200조는 시작일 뿐입니다.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500조, 1000조도 가능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등락이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우리 연금은 성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장이 우리의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아래 댓글에 대한민국 든든하다 한 번씩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노후를 책임질 국민연금, 그리고 그 이야기를 전하는 저희 채널을 응원해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재미있고 유익한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